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불로장수 절대원칙 82입니다. 저자는 스즈키 유, 출판사는 사모미디어입니다. 이 책에서는 노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하기에 앞서서 안티에이징의 바탕을 이루는 근본 원리부터 소개를 합니다. 시중에 떠도는 무수한 방법들 가운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가 뛰어난 방법만을 추려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설명을 들으면 핵심은 결국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노화 방지법에는 공통된 어떤 원칙이 존재하는데요. 그 원칙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 고통. 자신의 몸과 마음에 의도적으로 손상을 가한다. 2단계, 회복. 몸과 마음이 입은 손상을 완벽하게 치유한다. 3단계, 반복. 고통과 회복 단계를 반복한다. 이 책에서 전하는 바의 핵심은 고통과 회복의 사이클을 여러 번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파괴하지 못하는 모든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인간이 지닌 회복력의 메커니즘을 단적으로 표현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고통은 우리의 능력치를 높입니다. 니체의 말은 사실 안티에이징의 메커니즘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를 파괴하지 않는 고통에는 우리의 육체를 젊어지게 만드는 강력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알기 쉬운 예로 운동이 있죠.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5분 정도만 열심히 운동을 해도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45% 감소하고 전체 사망률도 30%나 감소합니다. 운동이 신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외형적인 젊음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몸을 움직이면 건강해지는가? 이에 대한 답은 아직 속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 시점에서 가장 유효한 가설이 호르메시스입니다. 호르메시스는 1888년 독일 과학자 휴고 슐츠가 발견한 현상인데요. 어느 날 미량의 독소가 이스트균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휴고 박사는 이에 의문을 품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모든 물질은 소량 있으면 몸의 기능을 자극하고 적당량 있으면 억제하고 다량 있으면 몸을 손상시킨다. 다시 말해 원래는 생명체에 해로운 물질이라도 그 양이 극히 적으면 이로운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몸 안에 잠들어 있는 회복력은 고통에 의해서 깨어난다. 적당량의 독소나 자극은 몸에 유익하게 작용한다. 이를 호르메시스라고 한다. 폴리페놀 섭취나 운동, 스트레스 같은 독도 호르메시스를 작동시킨다. 다음은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심히 훈련하라. 그리고 그보다 더 열심히 쉬어라. 운동선수들의 세계에서는 이와 같은 격언이 있습니다. 몸을 단련하려면 혹독한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회복의 단계가 중요하다는 경험칙을 강조한 말이죠. 아무리 안티에이징의 고통이 필요하다고 해도 항상 스트레스를 안고 산다면 몸과 마음이 병들 뿐이겠죠? 고통을 회춘의 근원으로 바꾸려면 반드시 회복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적절한 예로 근육의 성장이 있습니다. 근육량을 늘리려면 트레이닝으로 근섬유를 손상시킨 다음 적절한 휴식과 영양 보충을 해줘야겠죠. 쉴 새 없이 운동을 계속하면 근섬유가 회복될 시간을 얻지 못해서 곧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신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휴식을 게을리 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처럼 마음먹고 실시한 트레이닝인데
거꾸로 외형이 노화되는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이에 젊음을 되찾는 바른 운동법을 간단히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은 트레이닝 플러스 휴식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휴식은 어떤 것일까요? 산업 및 조직 심리학자 캐리 쿠퍼는 스트레스 대처에 가장 필요한 것은 조절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내가 지금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이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진심으로 생각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만약 상사에게 질책을 받았더라도 내가 예산 확인을 게을리한 게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그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 그다지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상사에게 혼인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다짜고짜 화를 내지? 상사한테 찍힌 건가? 이런 의문이 꼬리를 물어 스트레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절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휴식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습득,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등 한 번도 체험해보지 않은 기술을 익힌다. 친구와의 교류, 가까운 지인과 일상 문제나 스트레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타인에 대한 친절, 봉사활동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하거나 친구의 고민을 상담해준다. 알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며 타인을 위해 친절을 베푸는 행위는 모두 적극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행위라서 우리의 조절력을 상승시킵니다. 그 결과 긍정적인 감정이 커져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쉬워지죠. 바꿔 말하면 정말 효과적인 휴식은 모두 적극성을 띱니다.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텔레비전이나 봐야지. 시간도 남아도는데 쇼핑이나 할까? 이런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일은 낮에 악기 연습을 하거나 친구의 고민을 상담해주자. 이처럼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휴식 계획을 세우는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조절력을 높이기 위한 올바른 휴식 방법은 다음 3단계로 구성됩니다. 1. 휴식의 목적을 명확히 한다. 2. 목적 달성에 필요한 휴식법을 정한다. 3. 반드시 정한 방법으로 쉰다. 우선 자신이 계획한 일정대로 열심히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주세요. 여유가 생기면 쉬자라는 식으로 그때그때 되는 대로 쉴 것이 아니라 미리 세워둔 계획에 따라 철저히 쉬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조절력을 키우고 심신을 확실히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안티에이징에 있어서 고통과 회복은 둘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심신의 젊음을 되찾기란 어려워집니다. 쉽게 말해서 고통과 회복은 각각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고통은 회춘 시스템을 발동시킨다. 회복은 회춘 시스템을 실행시킨다. 고통이라는 자극으로 회춘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강화될 수 없습니다.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휴식을 취해야 회춘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 몸에 일부러 고통을 주지 않는 한 호르메시스는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현대인은 호모 사피엔스보다 풍요로운 환경 속에 살면서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필요한 열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현대 문명이 낳은 눈부신 혜택이지만 한편으로는 예기치 못한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현대 환경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 때문이죠.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칼로리가 부족하지 않다니. 이건 뭐 사는데 별 지장이 없잖아. 그렇다면 심신 강화 시스템은 사용하지 말고 잠재워 두자. 생존 문제가 사라지면 굳이 심신의 회춘 시스템을 작동시킬 필요가 없어집니다. 무턱대고 신체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편이 상책이라고 원시의 육체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단순히 심신 강화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것 뿐이라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심신이 젊어지지 않아도 현 상태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 간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생존의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면 신체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 빠지면 우리의 외모는 급격히 늙어버린 인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단백질 합성이 원활치 않아 근육과 피부가 처지고 의욕을 잃어서 활기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현대 진화 생물학은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인체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봅니다. 식량이 거의 바닥난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신체 기능을 떨어뜨려 에너지를 절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을 줄이면 소비 열량이 10%에서 20% 낮아지고 심장 펌프질을 천천히 해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욕이 없으면 몸을 움직이려는 생각도 들지 않기에 에너지의 낭비도 막을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생존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건 소중한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진화 프로세스가 고안해낸 적응 시스템과 같다는 것이죠. 인체는 본디 체온 조절 기능이 있어서 외부 온도에 따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기량작용을 하며 체내의 열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에어컨으로 온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굳이 신경의 기량작용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내 외부 온도차에 대응하기 어려워져 자율신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현대 우리에게 고통이 필요한 이유는 현대 문명의 이기로 인해 호르메시스의 기능이 꺼져버렸기 때문이죠. 물론 위생설비나 에어컨 자체는 위대한 발명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류의 잠재력을 억누르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고통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은 두 번째 파트인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 부하로 외모도 뇌도 젊음을 되찾다. 첫 번째로 살펴볼 요법은 프로그레스 엑서사이즈입니다. 명칭 그대로 단기적으로 부하를 늘려가는 운동법의 총칭이며 고통의 수준을 조금씩 높여서 호르메시스의 효과를 발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건강과 안티에이징을 위해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젊음의 효과를 증명하는 데이터가 늘고 있는데요. 운동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외모가 젊어진다. 캐나다의 맥메스터 대학교 조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은 40에서 50대를 넘어서도 피부 장벽 기능을 하는 각질층이 두껍고 운동을 하지 않는 20에서 30대의 피부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 효과는 고령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운동 경험이 없는 60세 이상의 여성이 1회 30분씩 주 2회 꾸준히 조깅을 한 결과 3개월 만에 피부 수분과 콜라겐의 양이 20대에서 40대 수준으로 돌아갔다. 다음의 효과로는 텔로미어가 유지된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말단에 있는 보호캣 같은 것으로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짧아지는 탓에 세포가 노화하기 시작한다. 최근 연구에서 규칙적인 운동과 텔로미어 길이 간의 상관관계가 인정되면서 결과적으로 장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간접적으로 나타났다. 뇌의 기능이 개선된다. 인간의 뇌는 보통 40대부터 전두엽과 해마가 축소되고 기억력과 의욕, 창의력이 저하된다. 그런데 55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에 30분 정도 주 4회에서 5회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한 결과 해마의 크기가 커졌다. 또한 6개월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녀에게서 뇌 정보 처리 능력이 향상되는 그러한 현상이 확인되었다. 이렇듯 운동의 효과는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피부가 좋아지게 만들고 세포의 노화를 막으며 높은 지성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 반복해서 말하지만 안티에이징을 위한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몸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한계치를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운동이라도 개인이 느끼는 고통의 적정 수준은 저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걷기 같은 활동은 운동선수의 육체 강화에는 별 자극이 되지 않지만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피로도가 클 수도 있습니다. 플라세보 트레이닝. 플라세보는 주로 약제 테스트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약의 유효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환자의 증상이 개선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원래는 약효가 나타나지 않아야 하지만 나는 약을 먹고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것이죠. 플라세보 트레이닝은 그런 믿음이 가진 힘을 응용한 테크닉입니다. 플라세보 트레이닝은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평소 아무리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일하다가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청소나 빨래로 몸을 움직이는 정도는 할 것입니다. 이런 일상 속의 육체 활동을 새삼의식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늘은 15분 걸었다. 몇 계단 올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는 방법이 플라세보 트레이닝입니다. 이런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언뜻 의아해하겠지만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가 큽니다. 하버드 대학교 엘렌 랭거 교수 연구팀은 실험을 위해 한 호텔의 룸메이트 84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에게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일이 결국은 운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시트 교체 작업은 15분에 40칼로리, 욕실 청소는 15분에 60칼로리가 소비됩니다. 연구팀은 실험에 참여한 그룹에 몸을 더 움직이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수행하는 작업으로 소비되는 칼로리를 알려준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본인이 하루에 몸을 얼마나 움직이는지 재확인시켰을 뿐이죠. 그런데 4주 후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일할 때 칼로리가 얼마나 소비되는지 전달받은 사람은 모두 체중과 체지방이 감소하고 혈압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한 그룹은 똑같은 강도로 몸을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체온과 혈압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효과가 나타난 그룹은 나는 몸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자각한 게 다인데 그것만으로도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죠. 플라세보 트레이닝은 평소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에서 역까지 얼마나 걸었더라? 업무 중에 자리를 떠나 걸어다닌 시간은? 방 청소를 하는데 몇 분 걸렸지? 아이와 놀아준 시간은? 이러한 요소들을 신경 써서 관찰하기만 해도 마음속에 나는 몸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의식이 생겨나서 이로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니트 스코어링입니다. 니트는 비운동성 활동열 생성의 약어로 스포츠처럼 의식적인 운동이 아닌 일상 활동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플라세보 트레이닝에서 확인했듯 청소, 세탁, 통근, 육아, 산책 같은 활동도 모두 니트에 속합니다. 일정 활동량을 효과적으로 늘리려면 어떤 목표가 필요할까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 하차할 역보다 한 구역 먼저 내려서 목적지까지 걸어간다. 이와 같은 조언도 흔히 언급됩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기 쉬운 활동이란 것은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니트를 얼마나 늘려야 좋을지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현재 생활에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바닥 걸레질을 하자. 영화관에 가는 횟수를 늘리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정도면 할만하겠는데? 이렇게 여겨지는 활동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핵심은 여러 가지 활동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계단을 거의 이용하지 않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은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 걸레질을 했다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일주일에 한 번 외출했다면 일주일에 2번으로, 하루에 30분 걸었다면 40분으로 늘리는 등 여러 개의 활동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히파라는 개념인데요. 히파는 고부하 우발적 신체 활동을 뜻합니다. 일상생활을 고부하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러 체육관 같은 곳에 가서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행하는 출퇴근이나 집안일 같은 것을 조금 더 높은 강도로 행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갈 때 빌탈길에 있는 음식점으로 뛰어 올라간다. 출퇴근할 때 역까지 뛰어간다. 계단을 2단계씩 뛰어 올라간다. 평소 10분 걸리는 걸레질을 5분 안에 끝낸다. 평소보다 2배 빠른 걸음으로 산책을 한다. 언뜻 운동 같지 않아 보이는 면이 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일상활동의 부하를 조금 높이기만 해도 양질의 운동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통계 조사에 따르면 1회당 운동시간은 운동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책상 업무 시간을 줄이고 몸을 조금 움직이기만 해도 충분하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운동 시간으로 생각해야 한다. 즉, 매일 체육관에서 30분 뛰는 사람과 3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까지 뛰어가기, 역 계단을 이용해서 30초 동안 뛰어 올라가기 같은 일상활동을 30분 누적한 사람을 비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건강 효과는 거의 같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짧은 시간의 움직임이라도 1일 운동 시간으로 계산해주세요. 아주 작은 일상활동이라도 조금만 강도 높게 움직이면 필요한 운동량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 강도 높은 활동의 기준은 주관적으로 판단해도 괜찮습니다. 대략적인 기준을 참고로 말하자면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렇게 느낄 정도의 운동 강도를 10점이라고 쳤을 때 4점 정도를 목표로 하길 추천합니다. 호흡이 조금 빨라지고 몸이 살짝 뜨거워지는 수준입니다. 다음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난 운동입니다. 걷기 등의 가벼운 운동을 자주 하는 사람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그룹과 비교해 사망률이 62% 낮았다. 앉아있기만 하고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걷기 등의 가벼운 운동을 하는 사람과 비교해 사망률이 263% 높았다. 특히 하루에 12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사망률이 292% 높았다. 앞에서 살펴봤듯 하루 동안 걷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몸은 노화를 지연시키고 건강해지지만 시간 대비 효과를 고려하면 하루에 20분에서 30분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걷기를 일주일에 5회씩 40일간 지속하면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또 속보를 추천합니다. 3분간 천천히 걷기, 그 다음에 3분간은 빠르게 걷기를 반복한다. 이렇게 걸은 뒤에 5개월 후의 경과를 확인해 보니 인터벌 속보를 실시한 그룹은 최대 산소 섭취량이 14% 증가하고 성인병 수치도 17%나 개선되었습니다. 인터벌 속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행합니다. 3분 동안 천천히 걷는다. 그 다음 3분 동안 빠르게 걷기를 1세트 실시한다. 이 1세트를 5세트 반복한다. 빠르게 걷기의 기준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신의 주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를 10점이라고 했을 때 4에서 5점 정도를 목표로 잡아주세요. 일반적으로 천천히 걷는 속도는 3에서 4km, 빠르게 걷는 속도는 6에서 8km 정도 됩니다. 다음은 단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석 결과 연구팀은 단식에는 체중 감량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내 염증을 진정시켜 알레르기성 천식이나 관절염을 개선한다. 면역 시스템을 조절해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킨다. 뇌의 정보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다. 단식을 할 때 이런 분들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첫째로 BMI가 18 이하인 경우, BMI가 낮으면 저칼로리로 인해 몸이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지방과 근육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다. 다음으로는 당뇨가 의심되는 경우, 인슐린 감수성이 낮으면 단식의 영향으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턱대고 단식을 하면 안 된다. 의사와 상담 후에 대사를 개선한 다음 시도를 한다.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단식법을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단식법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단식법의 이름은 90분 단식입니다. 아침 식사를 평소보다 90분만 늦춘다. 그 다음 저녁 식사를 평소보다 90분 땡긴다. 예를 들어 평소 아침 식사 시간이 7시라면 8시 30분으로 늦추고 평소 저녁 식사 시간이 20시라면 18시 30분으로 당기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단식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지만 이 방법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구 사례로 영국의 서리대학교 실험이 유명합니다. 연구팀은 건강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90분 단식을 실시하게 하고 식사나 운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요구사항 없이 10주 동안 경과를 관찰했습니다. 그러자 90분 단식을 행한 그룹의 약 60%가 평소보다 식사량이 줄었다고 답했으며 평소 시간대로 식사를 한 그룹과 비교했을 때 체지방이 2배나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소규모 실험이기에 추가 실험이 필요하겠지만 식사 시간을 앞뒤로 90분씩 조절하기만 하면 되므로 첫 단식법으로는 최고일 것입니다. 단식 경험이 없는 사람은 우선 이 방법부터 실천해보길 추천합니다. 다음은 멘탈에 대한 부분입니다. 늙는 스트레스와 젊어지는 스트레스를 구분한다. 늙는 스트레스란 인간관계나 삶에 대한 불안 등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만성적인 정신적인 부하이다. 젊어지는 스트레스는 어떤 목표를 향해 노력할 때 맛보는 정신적인 긴장감이다. 먼저 늙는 스트레스는 늘 우리의 마음에 따라다니는 불안이나 분노 등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싫어하는 상사와 얼굴을 마주한다거나 직장이 불안정해서 장래가 보이지 않는다거나 즐거울 게 하나도 없는 나날을 보낸다거나 이런 칠흑같이 어두운 마음이 엄습해오는 그러한 유형의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마음을 들볶으며 젊음을 조금씩 앗아갑니다. 다른 한 종류인 젊어지는 스트레스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목표를 위해 에너지를 쏟을 때 맛보는 정신적인 불쾌감을 뜻합니다. 마라톤 완주, 다이어트, 장수, 새로운 사업 등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목표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유형의 스트레스는 우리 뇌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 호르메시스 효과를 발동시킵니다. 능력을 높이려면 쾌적한 환경에서 벗어나야 한다. 잘하는 곡만 연주해서는 연습이 되지 않는다. 이미 익숙한 기술로만 프로그램을 짜면 스킬은 개선되지 않는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며 심한 불쾌감을 맛보게 된다. 인류의 몸과 마음은 가급적 에너지를 아끼도록 진화해왔습니다. 일단 생존에 필요한 스킬을 몸에 익히고 나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편이 칼로리 소모를 막을 수 있고 살아남을 확률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스킬의 획득은 주위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다시 생각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진정한 능력 향상과 고통은 언제나 한 세트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새로운 수학 공식을 익힐 때, 낯선 연주 테크닉을 연습할 때,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어떤 불쾌감도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뇌가 현상 유지 쪽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뉴로빅스로 뇌를 자극한다. 뉴로빅스는 세계적인 신경학자 로렌스 카츠가 추천한 뇌 자극법입니다. 뉴로, 즉 신경과 에어로빅스를 혼합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뇌에 가벼운 부하를 가해서 호르메시스 효과의 발동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까다로운 것도 아닙니다. 일상생활의 작은 불쾌감을 끌어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앞서 소개한 노출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가벼운 몸풀기로 뉴로빅스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몇 가지 구체적인 테크닉을 소개하겠습니다. 뉴로빅스의 첫 번째 방법은 자주 쓰지 않는 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잡이인 사람이 시험삼아 양치질, 식사, 마우스 조작 같은 작업을 왼손으로 시도해보는 것이죠. 자주 쓰지 않는 손을 사용하면 뇌가 발달합니다. 이 사실은 여러 데이터로 통해 밝혀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른손잡이 피실험자에게 왼손으로 컵을 들고 차 마시기, 왼손으로 문 열기 등의 행동을 지시한 결과 2주 만에 자기 조절 능력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눈을 감고 집안일을 하는 것입니다. 샤워를 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또는 빨래 널기 등 평소 하는 집안일을 눈을 감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적인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정보 대부분을 시각으로 얻기 때문에 청각, 후각, 촉각 등을 통해 얻은 데이터는 곧바로 삭제해버립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집안일을 하게 되면 전신의 모든 감각이 활동을 개시해서 뇌가 새로운 신경로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뇌를 자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기기를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의식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택시 운전사를 대상으로 테스트한 결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다른 사람보다 활성화되기 쉬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런던에서 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2만여 종이나 되는 랜드마크를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GPS를 끄고 지도를 본다든지 메모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전화번호나 쇼핑 목록을 기억한다든지 SNS를 멈추고 친구나 가족과 직접 소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간이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봅시다. 다음 방법은 모든 것을 거꾸로 해보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거꾸로 돌려보기만 해도 뇌는 평소와 다른 자극을 받습니다. 이를테면 시계를 거꾸로 차기, 달력을 거꾸로 걸기, 작업 책상을 재배치하고 메모장이나 자료의 위치 바꾸기 등 떠오르는 모든 것을 거꾸로 바꿔보세요. 평소와 다른 배치 탓에 뇌가 가벼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젊어 보이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어떨까요? 행복한 사람일수록 장수한다. 안티에이징을 다루는 학계에서는 예전부터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낙관적이며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젊은 외모를 유지하고 병에도 잘 걸리지 않으며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명료하게 정리한 말이죠. 행복한 사람일수록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는 명확하진 않지만 연구자 대부분은 다음 3가지 요소를 중시합니다. 1. 행복감이 크면 활동적이 되고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증가한다. 2. 낙관적인 사람은 불행이 닥쳐도 좀 더 쉽게 회복할 수가 있다. 3. 낙관성에 따라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면역 시스템이 개선된다. 과거나 미래를 끊임없이 고민하기보다는 근거는 없더라도 미래는 밝다라고 믿는 사람 쪽이 스트레스가 적다고 합니다. 젊으니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니까 젊어진다. 이것이 현 시점에서 과학적인 논리입니다. 요즘 큰 문제는 현대 사회의 특유의 에이지즘일 것입니다. 에이지즘이란 간단히 말하면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뜻합니다. 가령
고령자는 사회적 약자이다. 나이가 들면 온몸이 쇠약해진다. 나이 든 사람은 고집불통이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바로 에이지즘의 일종입니다.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로 개인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는 태도는 노인을 무조건 약자로 취급하는 사례뿐만 아니라 고령자 스스로 난 이제 늙어서 안 돼. 이와 같이 자신을 비하하거나 반대로 주위에서 고령자를 과보호하는 현상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노화에 대한 사고방식이 긍정적인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다. 긍정적인 사고가 스트레스를 누그러뜨리고 치매의 방어벽처럼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에이지즘에 당당히 맞서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면 고령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하다, 사려 깊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49.8%나 낮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식습관이나 운동의 개선 효과에 필적하는 수준입니다. 저자는 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을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자는 외모 체크를 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거울 보는 횟수를 줄이라고 합니다. 연구에 정의된 외모 체크는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의 행동도 포함합니다. 자신의 외모를 타인과 비교하며 즐거워하거나 낙담한다. 수시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고친다. 이는 대다수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죠. 연구팀은 이러한 외모 체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행복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닐까 가정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외모 체크를 제안한 그룹은 자기 몸에 대한 불만이나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게 줄어든 반면 자존감은 올라갔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의 연구지만 늘 자신의 외모를 신경 쓰면 불만이 점점 쌓이게 되리라는 사실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데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외모나 젊음을 확인하는 횟수를 가능한 한 줄여보세요. 젊게 꾸민다. 젊게 꾸민다라고 하면 어쩐지 내키지 않는 부정적인 인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안티에이징에서만큼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젊게 꾸민 패션에는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젊어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에서는 젊게 꾸미는 것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헤어스타일이나 머리색을 바꾼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졌으며 신체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스타일로 바꾼 사람들의 혈압이 떨어지고 몸이 편안한 이완 상태로 바뀐 것이죠. 이 실험에서 흥미로운 점은 헤어스타일을 바꾼 피실험자의 얼굴 사진에서 머리카락 부분만 잘라내고 편집한 후에 제3자에게 매력도를 물은 결과 전보다 외모가 더 젊어졌다라고 평가를 받은 점입니다. 즉, 새로운 헤어스타일이라는 중요 요소를 제거했음에도 표정이나 피부만으로 젊어 보이는 인상을 준 것이죠. 젊게 꾸민 효과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하버드 연구팀은 과거에도 유사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70에서 80대 남녀에게 20년 전에 유행했던 옷을 입도록 하고 그 당시 영화나 음악을 감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뇌의 처리 능력이 높아지고 전신의 염증 수치가 떨어졌으며 운동 기능도 개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노화나 병을 막을 수 있는,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상생활의 습관을 소개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어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 의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저자가 쉽게 설명을 해줘서 이해하기 쉬운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